이번 시간에는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라는 거는요,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요. 크게는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압류는 어떤 때 하는 거고 가처분은 어떤 때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있고요, 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A가 B한테 돈을 꿔요. 돈 좀 꿔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가 돈을 꿔주는데 A가 야, 담보로 주택을 제공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B가 야, 너하고 나 사이에 그냥 믿고 꿔주는 거지, 근저당 설정하면 또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믿고 돈을 꿔줬는데 A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담보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B가 괜히 저 사람한테 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집 경매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법원이 그냥 그대로 해줄 일은 없겠죠. 당신이 A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입증 자료가 법원의 판결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B는 이럴 때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당연히 이기겠죠.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돈을 꿔주고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승소할 겁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하는데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빨라야 4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일단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빨라야 4개월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A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B한테 돈을 꾸고 안 갚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 거고요, B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개시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으로 이 주택을 경매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죠. 짧아야 4개월이라는. 자, 이래서 이 소유권이 C한테 넘어가게 되면은요, B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의 실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물론 법원 판결문은 A는 B한테 대여금 얼마 이자 얼마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라 라고 판결은 나겠지만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변제하지 못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가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가압류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의 취지가 등기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부동산상의 어떤 권리를 갖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쓰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나란히 손붙잡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비로소 등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쪽에 동의하에 되는 건데요, 이 가압류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가압류는 설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상으로는 틀린 말이고요, B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A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릴 위험이 있으니까 가압류를 집행해 주세요 라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신청을 받은 법원은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A한테 야, B가 지금 우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너 얘한테 돈 꿔주고 안 갚는 게 맞아? 라는 걸 물어보면 가압류의 실익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재산 빼돌릴까 봐 빨리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B가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요, 법원은 A한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형식적인 절차만을 보고요, 그 절차에 맞다라고 한다면 가압류 결정을 내고요, 이 가압류 결정 낸 거를 등기 축탁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등기부등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가압류 집행을.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가 기재된 후에야 비로소 A한테 법원이 통지를 보냅니다. 네 집에 가압류 잡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압류입니다. 근데 이 가압류라는 거는요, 본안 소송, 이거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소송, 이 사례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이걸 우리가 본안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안 소송의 실익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일 뿐이고요. 이 가압류라는 것이 곧 대여금 반환 채권이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고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요. 가압류를 집행하고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상에서 이것이 소멸한다고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 자체도 소멸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근저당권이라는 건요, 등기부 등본상에서 소멸되면 근저당권 소멸하는 겁니다. 말소되면. 물론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살아있지만 물권으로서의 근저당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압류는, 가압류와 그 본안에서 다투고 있는 채권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어떤 법률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라는 거는요, 굉장히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요. 사안이 중대하다 하면 급행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면 당일에도 집행이 가능한 게 이 가압류입니다. 자, 보시면요, 가압류, 돈, 결국엔 돈이죠. 돈이니까 소멸되는 게 원칙이고요.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을 때, 집행되어 있을 때 어떠한 경우도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법논리에는 인수되는 게 맞다 보니까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법원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 가압류를 인수시키겠다라는 취지를 매각물권명세서에 분명히 기재한 경우는 인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물권명세서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모든 가압류는 다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된다는 취지가 있으면 그 가압류는 인수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